예, 2025년 2학기 소프트웨어공학 중간시험 해설 영상입니다. 예, 이번 학기에는 그 일곱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데 각각 우리가 배운 데 그 골고루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정답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채점에 대한 기준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는 그 1장에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한 물음인데요.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생한 이유 세 가지 이상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해라. 그 소프트웨어 위기 발생 이유는 뭐 되게 많죠, 그죠? 어, 소프트웨어가 아주 급격하게 그 규모나 복잡성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나 관리의 부재. 그 다음에 지연, 시간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초과되는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품질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숙련된 개발자 또 체계적인 반복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급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의 중요한 접근 방법은 아주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고 공학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이런 내용이 주가 돼야지. 예를 들면 뭐 구조적 방법이라든지 객체 지향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표적인 접근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너무 협소합니다. 우리 그 전체적인 아주 큰 포괄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모델이나 프로세스 모델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한다. 그리고 공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결한다.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이거를 놓치는 학생들 대부분 굉장히 협소하게 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발생의 이유, 위기의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쓴 경우는 점수 배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2번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프로세스 모델을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프로세스 모델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왜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어떤 체계적인 관리와 일정이 없이 그렇게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문제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요구사항이 누락된다든지 변경을 할 수 없다든지 일정이 지연된다든지 비용이 초과된다든지 또 품질 저하된다든지 유지보수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주먹국으로 할 때의 문제점들입니다. 예, 이 부분도 그렇게 썩 그 잘 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개발 절차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폭포수 모양과 나선형 모양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쓰죠. 장단점을 잘 쓰면 돼요. 그냥 그 설명만 하면 안 됩니다. 그 폭포수 모델의 장점은 단순하고 구조적이고 문서화 명확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단점은 요구사항 변경에 취약하다고 얘기했죠. 피드백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적합하냐? 요구사항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변경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런 국방 관련된 프로젝트는 굉장히 기간이 길고 또 인베디드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요구사항이 명확하거든요.
그다음에 나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 효과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그 사이클 안에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대신 관리가 복잡하고 너무 사이클이 많고 그죠? 비용이 증가하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이제 고위험일 때 적합하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나선형 모델이 고위험에 적합하다 이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조금만 우리 신경을 쓰고 그 슬라이드나 아니면 교과서를 봤으면 이런 거는 금방금방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한 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로토타입 모델과 애자일 모델에 대한 소개인데 프로토타입 모델은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의 요구사항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애자일은 뭐냐면 그런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면서 그 짧은 주기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프로토타입은 요구사항 명세 확인에 있지만 애자일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작동하는 제품을 점진적으로 제공하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폴스 버전을 출시해서 그거를 계속 눈덩이 굴리시듯이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이 짧은데 더 그 중점이 있습니다. 적합한 상황은 프로토타입은 UI UX 중심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 만들기가 쉽고 또 요구사항에 대한 게 되게 이제 그런 그 UI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애자일은 또 그렇지 않아요. 애자일은 빠른 배포와 변화 대응에 중점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어떤 여러 뭐 모바일 앱이나 뭐 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건 지금 그 조금 우리가 그뭐 애자일을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보긴 할 텐데 교과서 이제 수업 시간 설명한 것보다 교과서를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건 항공사 예약 마일리지에 관한 건데 이것도 조금 좀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능적인 요구는 그야말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죠? 비기능적이라는 거는 성능, 뭐 보안,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제약사항이라는 건 그냥 프로젝트의 환경에 뭐 뭔가 제약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항공편을 검색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약 시 자신의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즉시라는 말이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그죠? 어느 상황에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적인 요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확실한 거고 부적절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언제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그 환산 뭐 이게 마일리지라고 그랬을 때 이게 뭐 마일을 얘기하는 건지 뭐 정확히 좀 더 그 단위 같은 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비기능적인 당연히 맞는데 어떤 학생은 이게 24시간 360일 무중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가 아니라고 썼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뭐 정부 시스템 같은 것도 다 그렇고요. 이번에 물론 화재 때문에 그랬지만 이걸 목표로 하는 비기능적인 기능을 이 요구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뭐 무궁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비기능적 요구고요. 그다음에 결제 처리의 정확도는 99.9%. 정확도라는 게 불분명하죠. 그죠? 결제 처리의 정확도를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다음에 뭐 이건 기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항공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관리자만. 이건 뭐 당연히 기능적 요구죠. 그죠? 그 다음에 서버 AWS EC2에서 호스팅 돼야 된다. 이거는 제약이죠. 그죠? 어떤 환경 또는 뭐 자원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의 어떤 뭐 제한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약 시 좌석 등급을 자동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이것도 어떤 뭐 조건이라든지 언제 누가 대상인지 이런 게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거기서 위에서 정의된 것에 대한 기능을 모두 포함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하라. 이거 지금 내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액터가 필요해요. 커스터머, 고객하고 어드민. 그죠? 그래서 항공편 검색하는 거, 예약하는 거, 예약 취소하는 거,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마일리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항공편을 등록 수정 삭제하는 거, 마일리지 정책 관리하는 거. 어떤 학생들은 뭐 여기 지금 뭐 감사 체크 이런 것들을 썼는데 뭐 그것도 가능한데요. 이제 이 중에 이 등록 수정 삭제를 이게 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이걸 떼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중복이 많고 또 패키지로 그 어떤 모듈이 될 때 이런 등록이 따로 있고 수정이 따로 있고 삭제가 따로 있으면 모듈이 굉장히 쪼개지면서 그 안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묶어요. 그리고 일부 어떤 학생들은 이 액터를 너무 오버해서 뭐 다른 걸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조금 감점이 대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DB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항공사의 항공편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요구를 뒀고 이 요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를 여러분 찾아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이 문제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좀 보고 이 문제는 좀 잘 맞출 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씩 그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함해야 될 핵심 클래스 고객 아이디, 이름, 그런 어떤 뭐 연락처, 그 다음에 마일리지 밸런스, 그 다음에 책임은 회원 가입 정보 관리, 그 다음에 항공편 예약, 마일리지 조회 및 사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항공편 같은 경우는 항공편 넘버,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어디 항공편인지, 목적지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것도 좌석도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석 번호, 타입, 그게 지금 점유가 됐는지, 예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비행기 좌석은 뭐 비즈니스 퍼스트 뭐 그런 등급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좌석 넘버만 가지고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단일 값을 가진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적인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클래스가 돼야 되고요. 예약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클래스죠. 그죠? 이 예약이 결국은 그 고객하고 플라이트 그 항공편하고의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약 아이디, 날짜, 현재 상황, 이게 확약인지 아니면 취소된 건지, 그죠? 그래서 이런 좌석을 한다든지 예약 상태 변경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 클래스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그 예약하고 연결돼서 이 결제 수단이 어떤 거였는지 보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어카운트. 이 마일리지 어카운트는
뭐 그 여기 지금 밸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조금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여러 개가 나올 테니까 그 마일리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 마일리지의 밸런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비행기 편을 샀을 때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니까 그 객체가 하나하나씩 증가돼야 됩니다. 자, 커스터머 예약 1대 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약과 플라이트는 N 대 1. 그래서 예약과 플라이트가 N 대 M인데, 커스터머와 그 플라이트, 그게 N 대 M인데, 그 사이에 지금 레저베이션이 들어가서 연관 클래스처럼 된 거죠. 그죠? 항공편. 그래서 항공편에는 좌석이 여러 개 있다. 1대 N. 그 다음에 예약에는 1대1의 좌석이 연관될 거고, 그 다음에 예약에 대해서 그 결제가 하나씩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에 대해서 어떤 마일리지 어카운트가 하나씩 연결될 거고요. 네, 예, 그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이걸 좀 다 찾아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걸 그려보면 그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연관관계는 요것들입니다. 커스터머하고 레저베이션이 1대 N으로 연결돼야 되고, 레저베이션 예약이 항공편하고 1대 N으로 연결돼야 되고, 항공편이 좌석이 1대 N으로 연결돼야 되고, 레저베이션이 페이먼트,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마일리지 어카운트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쓰고, 지금 이거는 그냥 텍스트 모드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림 못 그려서 그런데, 이 커스터머 안에 클래스 이름과 데이터, 아까 우리 했죠,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커스터머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들, 그런 거를 쭉 박스 안에다가 작성하면 됩니다. 비교적 잘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했는데, 일부 이제 이런 뭐 seed 같은 거를 발견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연관을 막 리커시브하게 막 만들었던데,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스텀하고 페이먼트, 커스텀하고 seed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이걸 직접 연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점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중에 항공권 예약을 쓴 다음에 그걸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건데,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유스케이스는 액터와 시스템 사이의 인터랙션을 쓰는 거니까, 여기 지금 액터가 커스터머죠. 그 고객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하고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돼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컬럼을 2개 만들어서 왼쪽에 고객으로 하고 오른쪽에 시스템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시스템에 대한 뭐 예를 들면 UI를 클릭한다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이거는 제대로 된 유스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조금 좀 고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객이 목적지와 날짜를 입력해서 원하는 편을 조회하고 그 항공편이 쫙 디스플레이 되면 거기서 뭘 하나 선택해서 좌석을 지적하고, 뭐 좌석 지정은 뭐 따로 다음 단계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뭐 결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정보 입력하고 승인되면 예약하고 그 다음에 예약 내용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컨펌 받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게 여기는 뭐 UI가 이제 인터랙션해서 제일 먼저 플라이트에 대한 걸 좀
그 리스트업한 거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선택되면 예약이 객체가 그때 비로소 만들어져요. 여기 크리에이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페이먼트가 아마 뒤에 연결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마일리지 어카운트와 셋업돼서 연결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이런 플라이트나 중요한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페이먼트나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시스템 또 뭐 어떤 관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채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몇 개는 맞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1번 설계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설계 원리가 무엇인가? 이 설계 원리 안에는 그 객체 제한 설계 원리도 있고 컴포넌트 설계 원리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객체 제한 설계 원리만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자, 1번은 로그 기능을 가진 시스템에서 기본 로그 외에 파일 로그, 네트워크 로그, 압축 로그 등 추가하려고 한다. 현재 코드는 로그 클래스에 if then else로 분기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데 다른 설계로 개선할 때. 자, 지금 이렇게 if then else로 해서 파일 로그일 때는 파일 로그 뭐 추가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드 코드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파일 로그, 네트워크 로그 뭔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또 다른 거 새로운 걸 추가할 때 불편하죠, 그죠? 이럴 때 적용되는 원리가 뭐예요? 폴리모피즘이고 그 폴리모피즘은 당연히 개방 폐쇄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로그 기능을 기본으로 첨가되는 기능을 추가하기 쉽도록 데코레이터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확장해 주실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뭐 데코레이터 패턴까지 안 써도 괜찮아요. OCP 원리를 이용해서 하드코드 됐던 거를 로그 타입을 뭐 생성한다 그런 형태로 아주 일반적인 형태가 되도록 만들면 그 원리를 수용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주문 취소 기능을 기존 오더 컴포넌트에 넣고 주문 취소 기능을 별도의 오더 캔슬 컴포넌트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오더 컴포넌트에 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이거 컴포넌트 설계 원리 할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함께 묶어야 되고 컴포넌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어떤 거를 분리시켜야 되는지 적용할 때 쓰는 것. 네. 공통 컴포넌트 프린시플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를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로 쓴 학생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그 객체 지향 설계 원리에서 이제 컴포넌트에 발전된 건데 일부 점수를 줬어요. 그것도. 네. 근데 사실은 컴포넌트 설계 원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다음과 같은 DB 연결 코드를 설계하려 한다. 추후 다른 DB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문제. 지금 유저 리포지토리 안에 지금 MySQL이라는 커넥션에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쿼리를 날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리포지토리가 MySQL이라는 걸로 고정돼 있고 굉장히 상세한 것에 디펜던트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DIP 원리라는 거예요. 상위 모듈에 있는 유저 리포지토리가 구치 클래스 MySQL을 의존하지 않게 DB 커넥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아주 추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앱스트랙트 팩터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양한 DB 인스턴스로 나중에 고쳐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추상적인 것에 의존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가 DIP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유저 리파지토리를 아주 DB 커넥션에서 그게 MySQL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몽고DB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뭐 다른 DB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짜는 게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 상세한 거에 디펜던트하지 않은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지금 뭐 여러 코드까지 다 안 써도 괜찮아요. DIP 원리라는 걸 얘기하고 해결 방법 같은 거를 써놓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결제 시스템에서 버전업을 다루는 다음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패턴을 사용하여 설계하라. 자, 지금 결제 시스템의 버전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페이먼트 서비스 1이라는 게 있고 페이먼트 서비스 V2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V1이 제공됐는데 이제 V2라는 걸 새로운 걸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V1이 맨 처음에 페이의 어마운트를 썼는데 이제 새로운 서비스는 그 프로세스 페이먼트라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패턴 공부할 때 인터페이스를 약간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어댑터 패턴이죠, 그죠? 기존에 있는 V1 인터페이스를 V2로 호환되게 하는 구조, 그죠? 그래서 그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V1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댑터를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V2가 이용하게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인터페이스가 있고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어댑터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는 살짝 바꿔주는 그런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요거는 지금 저기 그 위임을 이용했는데 살짝 바꿔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버라이드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이번 중간 시험의 정답이었는데요. 그 채점을 해보면 그 답안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작성한 답안인지 상당히 그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아까 그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앞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그 문제에서 묻는 어떤 포커스를 잘 캐치한 다음에 거기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수준을 잘 맞춰서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한 어떤 것들 중에 생각나는 걸 그대로 그냥 썼는데 그 일부는 뭐 관련이 안 되는 게 있고 그죠? 아주 또 디테일한 걸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안을 작성할 때 그 본인의 생각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 텍스트나 아니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그 개념에 대한 걸 정확히 이 원론적으로 알고 그 원론적으로 안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그냥 빈칸을 메꾸듯이 그냥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 그냥 생각나는 거를 썼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그 저기 디자인하는 문제, 모델링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잘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맞췄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틀린 답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감점이 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플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치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하나의 어떤 메소드를 생각하고 쓴 사람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냥 묶은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DB를 쓴 사람들, 이런 경우는 적절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일 답안 정답률이 저조한데 그 역시 설계 원리가 어렵긴 해요. 근데 그 설계 원리들을 잘 이해하려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걸 실제 적용한 예를 찾아보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이해하고 개념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패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배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더 잘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중간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